부동산의 부작용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결국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자산 시장이기는 하지만은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생산과의 브릿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가는 게 지금 부동산으로 90 가고 주식으로 10 가니까 부동산으로는 줄이고 주식으로 좀 더 가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생산적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을 키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키운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자,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대표님이 요새 그 채널을 하나 더 하셨더라고요. 네, 최국장. 최국장으로. 네, 국장만 파는 최국장인데 원래 코스피를 팔라 그랬는데 네네. 지금 돌아가는 폼이 코스피 개혁에 대한 PBR 10배나 나오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진정성이 의심돼요. 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돈이 있는 곳이 국장이지 뭐 꼭 코스피여야만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약간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살짝 올리고 있지만 제 베이스는 이제 국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와는 이제 별개로 따로 이제 다른 주제인 건데,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을 저는 이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윤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뭐 PBR 10배도 있지만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 부동산으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꼬드려가지고 주식을 하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깨먹으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있을 걸. 그러니까 이 생각. 그 사람의 생각 자체는 그냥 부동산에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억 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안 보셨죠? 네네. 2억 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되고 또 개포 1단지입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그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대형평을 받아가셨는데, 그걸 살 때 갭매수로 샀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2억 원 금융위원장의 그 답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소위 청실 아파트도 갭매수했고 어디 개포 3도 갭매수했는데 나중에 갭매수하고 이제 그 1주택만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1주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청약이 뜬 거예요. 기재부 청약이. 그러니까 자기는 갭으로 집을 샀지만은 1주택자인데 세종시 기재부 공무원으로 나오는 불출주택을 또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안 받았어요. 구인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일말의 공직의식이 있어서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리의식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쪽은 결국은 4주택이 되셨지 않습니까? 4주택이었다 나중에 다 청산해가지고 한 주택이 되신 건데 결국 지금 같은 단지에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는 수시로 경제장관 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너무 부동산을 사랑한다는 게 티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 마상이 심한 상태죠, 제가. 아니 왜냐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 그 표정이나 그런 게 막 억울함이 막 느껴지는 거죠. 막 야 지금 부동산 주식 이런 억울함이 정말 느껴져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네,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상법 개정도 있었고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금융에 대한 그 큰 개념은 결국은 생산활동으로 가는 금융인 것인가 아니면 자산시장으로 가는 금융인 것인가에 대한 큰 양대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활동으로 가는 경우에는 경제에서 말하는 소위 생산을 촉진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통상 바람직한 금융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짧게는 더 길게는 1971년 근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법정 신용화폐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신용을 통해서 돈이 창출되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신용은 통상 자산에 붙어서 창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신용이 생산이 붙어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현대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 다 통화량은
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대출의 그 미러링된 금액이지 그 예금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출을 하게 되면 예금이 대차대조표 반대편에 그냥 찍히는 거지. 개인이 1억 예금하니까 1억 대출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은 그렇죠. 이제 신용을 창출하는 거지 신용을 중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업에서도 여신 중개기관은 내가 1억 받으면 1억 빌려주지만 그렇죠. 은행은 없어도 1억 빌려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자산시장에 그 신용을 먹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자산시장의 부작용들이 여러 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산시장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었고 아하. 부동산의 부작용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결국 생산활동의 코어가 인구 자본 생산성인데 장기적인 출산율 붕괴를 가지고 오면서 장기 인구 투입 요소를 박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같은 자산시장이기는 하지만은 실제 그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도 생산활동과도 연결되는 브릿지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자산시장이긴 하지만은 생산과의 브릿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금융으로 가면 다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생산금융을 좀 더 늘릴 거지만 자산으로 가는 게 지금 부동산으로 90 가고 주식으로 10 가니까 부동산으로는 줄이고 주식으로 좀 더 가게 만들면은 이쪽으로도 보내지만 브릿지로도 가니까 결국에는 생산적으로 된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키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주식시장으로 가는 것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고 네. 그것이 결국은 아까 서두에 이제 국부론 얘기하실 때처럼 아니 나라에 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이 있어야지 부자인 기업이 거예요. 많아야 부자예요. 기업이 많아야 네. 부자인 거고 네네네. 기업이 좋아지면 부자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야 우리 국민들도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네. 구조로 만들기 위한 돈의 흐름을 바꿔놓자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맞아요. 그 부동산에서 부자 그리고 어쨌든 기업은 주식시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러 가지 개인연금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종국에는 결국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그 주택연금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상대적으로는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도 옛날보다 살짝 늘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의 코어는 다 부동산이 한 뭐 8할은 차지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거를 뭐 강제로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다 사람들 살고 계시고 이제 자산 시장에 거의 1경 넘는 주택 자산을 이제 7천조 넘는 주택 자산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착륙 시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좀 그릇을 키우면은 돈통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일로 돈이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뢰도 너무 약하고 네. 막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었던 뭐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점검해보고 리뷰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 변했죠. 상법 네. 개정도 됐고요. 네. 2번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씩 나중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상법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배당분리과세 제도와 배당분리의 그 세율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건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이 지금 부동산이 많이 유리했고 주식이 불리하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부동산을 많이 갔던 거고 그거를 뒤집어서 주식으로 좀 기울어 놓으면은 단기에는 좀 티가 안 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좀 티가 나는 왜 그러냐면은 효과가 있을 그게 거거든요. 돈이 진짜 똑똑해서 그래요. 네. 돈은 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바꿔놓으면 나중에 네.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가 중요하고 배당분리과세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배당분리과세가 배당 세율이 낮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걸 높여가지고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자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일정액으로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비해서는 지금 부동산도 임차 소득이 2% 나지만 자산 상승 기대율은 3%니까 5% 나는 자산이거든요. 한국이 명목 잠재가 3% 뜨는 나라니까 부동산도 가액으로는 3% 뜨고 일드도 2%니까 기대 총합선 5%가 되는 건데요. 주식은 이제 6%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은 여기서 배당이 이제
1% 중반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각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주식이 변동성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기대 값은 좀 더 작다 보니까 그게 선호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 부분을 좀 더 높여놓게 되면 2% 중후반까지 가면은 거의 9%에 닿게 되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기대치가 생기는 거니까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는 결국 배당도 법인세 받고 나서 법인세 내고 나서 세후소득에서 배당을 주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로 25% 빠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법인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차감하는 제도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11% 그로스업을 써요. 배당 소득 3억이면 1억이면 1억 1천만 원으로 그로스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세금 낸 다음에 그로스 시킨 부분을 차감하는데 이론상 이거는 법인세율이어야 완전 차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차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랑 개인 소득세를 다 합친 걸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은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59%고요. 우리나라가 자꾸 일본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44% 정도 나옵니다. 미국도 42%, 44%. 그러니까 저희가 배당세율이 이게 35%일 때 59%니까 지금 45%지 않습니까? 그럼 69%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5%일 때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합산세율이 법인세랑 배당소득세 합쳐가지고 그 중복 차감을 하면은 다 42에서 45인데 저희만 60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배당을 하는 게 바보 같으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고요. 근데 금융주나 뭐 정부에서 쪼니까 배당을 하는 거지 일반 사기업들 배당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최고 배당 세율도 낮아져야 되지만은 2천만 원 이하 배당자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에 배당하시는 분들이 15.4%를 내는데 이것도 진짜 9%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정의선이 뭐 배당 세율이 35에서 25가 예를 들면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근데 저희는 제가 한 2천만 원 세팅을 해놨는데 그게 15.4인데 9.9면 나도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9.9%가 이것도 아십니까? 부동산 같은 리츠에 투자한 배당은 5천만 원까지는 원금 5천만 원의 배당까지는 9.9%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기서도 키워줘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냥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9%를 차라리 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느낄 수가 있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배당 합산세율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세율을 높여서 많이 거두려고 하면 덜 거치고 안 거두려고 하면 더 거치는 그 규제의 역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이제 구윤철 장관의 그 영상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분이 만약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겨가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자산이 얘가 좀 더 세후로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야 그러면 주가가 오르긴 오르겠네라는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주면 부동산보다 나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있게 되고 돈이 옮겨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똑똑해서 진짜 똑똑해요.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막 금도 엄청 사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 많이 산다는 기사가 7월부터 골드바가 품절됐다는 기사가 나길래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사실까 했는데 요즘 금 가격을 보면서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글로벌 돌아가는 매크로 이코노미를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재테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진짜 똑똑하게 잘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이제 채부심도 있고 이호석 아카데미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잘한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요새 ETF가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 지난 3년간 AI 성장 혁신과 함께 액티브 ETF가 많이 떠올랐잖아요. 지수 추종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떠올랐는데
액티브가 좀 테마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지수로도 액티브하게 운용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시브는 지수를 90% 추종하지만 액티브는 70%만 추종하고 30%는 펀드 매니저 역량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스닥을 베이스로 하는 가장 유명한 QQQ나 QQQM은 패시브 ETF이고 한국에도 그거를 미러링한 뭐 타이거부터 시작해서 코덱스 같은 그런 게 있지만 뭐 타임폴리오가 됐던 아니면 어디가 됐던 액티브 QQQ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나스닥 지수 100 이런 게 있는데 지수가 20% 떴는데 이런 애들은 60% 떴다니까요. 1년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지수를 70% 추정하는 그 30%만 사이드로 운용하는데 그 정도구나. 초과 40%포인트를 내버렸어요. 와. 뭐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전 이제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뭘 사고 파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약할 것 같으면 안 사고 셀 것 같으면 그냥 확 사버리고 이제 70%는 맞춰놓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분들이 양자컴이니 뭐니 테크니 뭐니 AI 소프트웨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폭넓은 분석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재테크 매몰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때 아이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왜 요즘에 뭐 소위 발라드랑 락 없고 아이돌만 나오냐 했지만 결국 이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인의 그 과몰입이 항상 이런 초과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액티브 글로벌 자산운용 부분이 진짜 이런 초과 성과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래서 ETF를 이제 패시브 말고 ETF, 액티브를 반반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QQQ도 하시지만 나스닥 100 액티브도 섞으시고 S&P도 하시지만은 S&P 액티브도 섞으시고 하면은 1년에 8%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5%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평균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나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원띵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하면 끝까지 파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골프 접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끝장 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K팝 해가지고 끝장 내버려요. 네. 지금 이제 투자 끝장 내버리는 거죠. K 투자. 전 세계에 이런 투자 K 재테크 문화가 없잖아요. 솔직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 재테크 그러면은 이 책 갖고 앉아서 회의하는 거죠. K 재테크는 뭐냐?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 살게 되는 거. 그 시작이 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것만 해줘도 진짜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사실 부동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과몰입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정말 말 그대로 주식으로 비하면은 모든 상장된 스몰캡 기업에까지 다 분해가 된 거예요.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입지 상품 분석부터 시작해서 임장 다 다니고 주말 크루 다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지식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어느 단지는 뭐가 살짝 미세하고 이런 게 돼 있고. 주식에서 2020년부터 5년 만에 이 정도로 분해를 시켜놨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심지어 한국 주식뿐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 이렇게 소위 조사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니저가 미국 나스닥을 70%는 지수 추종이고 30%만 액티브하게 운용한 1년 성과가 40%포인트 더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인 매니저가 왜 잘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이란 생태계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생태계예요. 그냥 아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매니저가 어떻게 더 못해요?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책 쓰면서 원래 액티브 ETF가 이렇게 떴는지도 몰랐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ETF가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는데 저는 ETF를 싫어했습니다. 뭐 ETF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잃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액티브 ETF가 언제부터 지금 미국에 상장된 ETF가 4,500개라면은 4,500개에서 액티브가 원래 한 300개, 패시브가 2,000개였는데요. 3년 전까지 보면은요. 지금은 액티브가 더 많거든요. 그럼 액티브가 왜 많아졌냐 알아보니까 그냥 AI가 뜨면서 혁신 기업이 나오니까 혁신 기업 담고 안 담고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액티브하게 구분하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결국 액티브 ETF가 그렇게 많아졌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소위 말하는 여러 펀드들도 많아졌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 액티브 ETF에서 여러 컨셉과 테마가 있지만 과거에는 채권 같은 걸 좀 액티브하게 운용하려 했었는데 지수를 액티브하게 운용해도 이 정도 성과를 내버린 제가 볼 때
나스닥 지수는 한국이 제일 운용을 잘한다. 그다음에 그럼요. S&P도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품이 진짜 혁신과 함께 찾아왔다면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깊은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요즘 개인들도 많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개인 투자 성과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해외 투자에서 이런 지수형 ETF를 좀 어차피 이게 장점은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대신 넣을 수도 있을 정도의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을 적절한 믹스 배분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ETF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것이든 소유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좀 해보면 그 진짜 접수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접수했다. 그거는 그 자산이 그 주식이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접수한 거 맞아요. 맞아요. 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는 이런 세상도 있을지 않을까요? 뭐 지금 막 구루 콘텐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구루가 뭐 샀더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한국의 그 회사 뭐 샀더냐? 한국의 걔네들 서학개미도 뭐 샀더냐? 맞아요. 한국 리테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걸 얘네 살 거거든.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3F를 이제 볼 필요가 그럼요. 지금은 봐야 되지만 지금 봐야지. 지금 저는 이제 많은 개인들을 상대해 보면서 느낀 게 그분들 포트 까지 않습니까? 그럼 위대한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국장에서도 우리나라 국내장 하다가 지금 미장으로 좀 갔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도 액티브 ETF가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ETF가 어쨌든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액티브가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아니지 액티브 진짜 많아지죠 우리 미국은 종목보다 많은 거고 맞아요. 저희도 아마 종목보다 많아질 겁니다. ETF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액티브들이 테마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섹터인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섹터 ETF는 그 섹터 죽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섹터 로테이션이 심한 맞아요. 그건데 그 테마 죽으면 예를 들면 바이오 ETF는 그 자체로 좋긴 하지만 바이오 그냥 다 안 주면 다 안 좋고 조선 안 주면 다 안 좋고 방산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지고지순한 테마는 저는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출 성장 기업들만 한 30개 정도 묶어놓은 게 그 코액트에서 나온 수출 기업 탑 30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7월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거의 유레카를 외쳤는데 책 쓸 때는 없었기 때문에 책에 그 ETF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신용자산에 있는 매니저가 삼성 코엑트로 와가지고 그 수출 기업들 데이터 다 정리하다가 이제 수출 성장하는 기업들만 좀 사볼까라고 하면서 지수 만들어서 지수 70% 추종하고 30%는 자기가 그 지수 안에서 운용을 하는데 수출 성장 기업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조선방산 원전 K컬처들 쫘라락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랑.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나름 사팔사팔 하는데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나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저는 부동산은 신축이고 주식은 수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수출이라는 테마를 잘 잡아 있는 ETF가 일단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하면은 한국에 있는 그로스도 잡을 수가 있고 자산 배분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넘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네. 꿀팁까지 네. 얘기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이 책은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놓고 가족 회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